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강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한 이 연구 결과도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3시간 이하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심장질환의 발생률도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신 분들은 또 이 뇌 구조가 치매를 앓고 계신 분하고 또 비슷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척추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고요.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또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비만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다양한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좀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부러라도 한번 일어서서 잠깐씩 좀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 싫으시면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저는 이제 허리가 좀 굳어서 잘 안 되지만 발가락 딱 대고 한번 짚는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이게 허리 이제 회전하는 운동 정도만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일어서가지고 움직이면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댄스라도 하면서. 네, 그럼 강 원장님만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여의도 닥터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정원 원장님 그리고 최영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앉아서 진료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극단적인 거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건 맞지만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그 척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거랑 그리고 오래 서 있는 거랑 어떤 게 또 제 척추에 더 안 좋은 겁니까? 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진행자분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오래 앉아 있다든지 오래 서 있다든지 하는 그 오래라는 단어는 통증에서는 거의 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오래라는 그 시간의 기준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양이라든지 인대의 강도, 척추의 상태,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어떤 환자들을 취해서 통증이 발생하면은 몇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된 시간이 나오면은 그 시간 전에 자세를 변화시키거나 스트레칭을 하셔서 그 통증을 회피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보통 회피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통증의학에서는 이런 급성 통증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반신욕이 허리에 좋다고 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오랜 시간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허리 강화를 위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되질 못하고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이런 단어가 통증에서는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유불급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영채 원장님은요? 박 원장님 말씀대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일어서는 것과 앉아 있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앉아 있는 게 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는 우리 척추 후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서 있을 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낫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랫동안 무언가 이렇게 한 자세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강 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한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1위가 뭘까요?
저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일단 죽지. 땡입니다. 직업정신 좀 강해서. 네. 네, 땡이고요. 정답은 바로 디스크와 협착증 등 이 척추 질환이 꼽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00여 건의 국민 의료 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전 인구의 80%가 이 크고 작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80%에 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최근에는 직업 혹은 이 연령이나 상관없이 이제 허리가 불편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척추 질환 중에서 특히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대가 아니고 뭐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에서도까지도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척추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자, 원장님,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디스크 수액이 빠져나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뭐 이렇게들 많이들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한 줄로 딸랑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허리 디스크, 우리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척추뼈 사이에 그 유연성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유연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디스크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그 말랑말랑한 80%에 가량 수액으로 물로 이루어진 수액 그리고 그 주변을 단단하게 둘러싸주는 섬유륜이라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수액에 수분이 점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이 반복되거나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있을 때 이럴 때 수액이 주변의 막을 밀고 나오거나 그 파열이 되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거나 누르면 통증이나 다양한 신경 증상들을 발생을 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즉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수액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빠져나오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약해진다라는 건 노화와 연관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20, 30대 젊은 층에게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디스크 환자분들도 실제 외래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디스크에 큰 힘이 가해지는 추락이나 뭐 교통사고 같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사고보다는 이제 일상적인 자세나 동작 그리고 생활 중에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크 탈출증의 위험 인자로는 이제 흡연과 비만 그리고 코어 근육이라고 알고 있는 기립근의 약화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드는 행위 그리고 그 요즘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죠. 활동성, 운동량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라고 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나 자세가 디스크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외상 얘기를 해서 그런지 뭐 저 아는 분도 이게 외국 여행 가서 바나나 보트 타다가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서 다친 분들이 사실 있고 그랬거든요. 자, 뭐 외상까지는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나 뭐 기침을 했는데 허리에 뭐 무리가 갔다. 혹은 뭐 이게 뭐 세수나 머리를 감으려고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삐끗했다. 뭐 허리가 좀 불편하더라. 어. 자꾸 좀 오바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침이나 그 특정한 동작에 의해서 이제 이미 안 좋아져 있던 허리 그 통증이 더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너무 아파서 갔다면은 이제 우리 요추부 염좌라고 하는 급성 요통 증후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그 통증들이 발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둘 중에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드는 도중에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허리를 굽히는 중에 딱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더 디스크 탈출증을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검사를 해서 디스크 탈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빈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급성 요통이라면 되게 며칠 지나고 증상이 호전이 되겠지만은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게 한 달에도 몇 번씩 호전과 악화를 너무 자주 반복하고 빈도가 높다면은 그런 분들도 디스크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특히나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허리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단순 요통과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구분하는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요통과 그다음 허리 디스크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통이라 하면은 이제 허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 예를 들면은 근육이나 신경, 혈관, 디스크 이 모든 것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허리 디스크 질환이나 뭐 증상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디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 인접 신경에 자극이 돼서 어떤 자극 증상이 그 신경 부위를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허리 디스크에서는 하지저림, 저희들이 이제 표현할 땐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 요통일 때는 이런 하지저림, 방사통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허리 통증이 더 광의의 개념인 것이고 그 안에 디스크가 들어있는데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방사통까지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허리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이 증상도 점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최 원장님, 파열 정도,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흘러나온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스크 손상이 왔다고 해서 모두 다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말랑말랑한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제 디스크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나오는 단계에 따라서 4가지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섬유륜이 이제 불룩해지는 증상인 팽윤 상태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액이 밀려 나오고 있지만은 그 외부에 있는 섬유륜은 찢어지지 않고 볼록하게 돌출된 형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2단계부터가 이제 보통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섬유륜의 전층이 파괴가 되면서 수액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밖으로 삐져 나오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이때는 이제 모체랑 연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심화가 된다면 우리 디스크가 보통 흘러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빠져나온 수액이 그 원래 있던 모체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나오는 상태, 총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흘러나온 이 수액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당기고 저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왜 그럴까요, 박 원장님?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디스크와 그 신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굽히거나 펼 때 척추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어떤 베어링 역할도 하고 또 모든 이 하중을 밑으로 내려주는 어떤 쿠션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후방으로는 척수와 해당 부위의 척추 신경이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디스크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디스크 성상 자체가 저는 이제 표현할 때 찰떡 아이스나 호떡에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네네. 말랑말랑하고 네네. 탄탄한 조직이 압박을 받게 되면 전방보다는 이제 후방으로 많이 뒤로 이제 돌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앞서 최 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그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척수와 척추 신경을 자극을 주게 돼서 그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디스크 자체에도 촘촘하게 작은 신경들이 이제 산재해 있어가지고 디스크 자체만으로도 어떤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신경이 자극이 돼서 네. 저희들이 이제 축성 통증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통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디스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발생하는 통증의 부위도 다르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이제 영어의 숫자랑 이제 그 빨간 줄이 가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는 가장 많이 호발한 부위가 요추브 4, 5번, 그다음 요추브 5번과 천추브 1번 사이입니다. 네. 보통 요추브 4, 5번 신경, 이 디스크가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자극받는 신경은 요추브 5번 신경이 되겠는데요. 요추브 5번 신경은 주행 경로가 보통 허리에서 허벅지, 종아리 쪽의 외측면을 따라서 발등을 지나가고 엄지발가락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추브 5번 신경이 자극받으면 그 부위 쪽에 신경 자극 증상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딱 유독 그쪽이 더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추브 5번과 천추 1번에 디스크 자극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천추 1번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천추 1번 신경의 어떤 주행 경로는 허리에서 허벅지, 종아리, 뒷면을 따라가서 이거는 발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이나 발바닥이 많이 저리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이제 좌측, 우측도 좀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랑 검사 결과가 이렇게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디스크만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디스크가 같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여러 신경을 같이 이렇게 침범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신경을 딱 특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 다리 전체 아니면 잘 모르겠다, 여기저기가 아픈 것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통증은 저희가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몸이 불편하니까 좀 쉬어달라는 신호다 이렇게 또 표현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보면 이 통증이 뭐 좀 아팠다가 좀 쉬고 있으면 괜찮아지고 네. 또 뭐 좀 움직이려니까 좀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일단 디스크 초기 증상일 때 아까 최 원장님이 보여주신 사진처럼 초기 증상일 때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 손상을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네. 팽윤 상태 정도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스크에 자극을 주는 여러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자극을 받아서 그 인접부의 신경들에 같이 압박을 하고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염증화 과정도 거치게 되면은 통증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뇌로 이제 연결이 돼서 뇌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 나 아프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자세를 다시 변화를 시킨다든지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면 디스크 초기 때는 증상 자체가 디스크의 자극도 좀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신경 자극도 완화되는 그런 일련의 호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 악화, 반복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만성화되고 악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더 자주 호발이 된다면 단계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네네. 판단할 수 있는 보통 거네요. 이제 팽윤 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 섬유륜이 터지고 그 디스크의 수액이 이제 더 빠져나와서 우리가 탈출했고 뭐 밑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심하고 강도도 더 많이 나타나고 빈도가 더 이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드는 생각이 혹시 이렇게 빠져나온 수액이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최 원장님? 네, 빠져나온 디스크는 이제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아까 네. 말한 단계에서 흘러나와서 모체에서 떨어진 디스크일수록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기전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수분이 흡수되는 기전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으로 대식 세포가 디스크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네. 기전을 통해서 흡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요, 원장님, 통증도 사라지는 건가요? 디스크가 있다고 모두 다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디스크가 주변에 자극하고 말씀하신 염증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증상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염증 반응들이 줄어들고 하면서 통증은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지만 일단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앓고 계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이 척추관 협착증을 앓을 정도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인지 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척추관 협착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이란 여러 개의 그 척추 뼈들이 그 대나무처럼 대나무 마디마디가 만나서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로 척수와 저희 신경 다발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 공간을 이제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이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은 이제 척추관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에 의해서 좁아진 거를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거나 그 척수 뒤쪽에 있는 이제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네. 환자분 실제 MRI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신경 지나간 통로 자체 여러 부위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그 많이 좁아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져서 요통을 유발하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고령화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릎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나이를 들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퇴행적으로 온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허리에서도 생기는 퇴행성 관절이 협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게 되고요. 근력이 떨어지는 여성분들에서 더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그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논문들도 나와 있고 그만큼 네. 고령화와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뭐 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노화도 어떤 분들은 움직임이 많거나 혹은 뭐 운동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노화하면 다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내가 뭐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허리를 무리해서 많이 쓰시는 경우, 그리고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인 허리 움직임이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개인의 영양 상태라든지, 그리고 허리 주변에 감싸주는 근육의 양 이런 것들도 그 퇴행성 변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꾸준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협착증에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할 수 있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운동이 그럼 정말 결국 중요하네요. 이 뼈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 양이 뭐 좀 잘 받쳐주고 있으면 뼈도 뭐 튼튼해진다 뭐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근력 운동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사실은 검도를 하고 오, 있는데 네, 알죠. 자, 이 검도가 과연 이 척추에 좋은 운동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아무래도 이 골프 같은 이 편측 운동 등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척추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자, 뭐 요거는 뭐 다른 운동은 좀 고사하더라도 뭐 검도 같은 운동 괜찮겠습니까? 뭐 급성기 통증을 제외하고는 어떤 운동도 뭐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습니까? 예. 각 개인의 허리에 무리를 어느 정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좀 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하. 같습니다. 어. 이제 무작정 이제 허리에 더 검도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근력이 손상을 많이 받고 근육통이 더 심해져서 이제 운동을 더 안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육통 예,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 체조 아까 뭐 조금씩 움직이심을 가지신다든지 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몸에 체조나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게 배고 나서 적절하게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다 좋다고 생각을 들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허리에 좋다 해서 수영이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수영 좋다는 수영에는 얘기 이제 많이 영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허리에 좋은 것도 있고 허리에 나쁜 방법도 있습니다. 저병 이런 것들은 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영 같은 멋있던데. 거를 할 때는 배영이 아. 이제 자세를 많이 틀지 않는 자세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도 안 좋은 것처럼 네.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또 무조건 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를 무리하면. 하기 전에 네네. 먼저 준비 운동이나 준비 운동 스트레칭 잘하시고. 그런 것들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그다음 근력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동을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무조건 좋은 운동도 그리고 안 좋은 운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하기 전에 적절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허리만 아프다라고 한다면 증상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두 질환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 증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의 파열에 의해서 그 해당 부위 신경의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부위로 아파요라고 신경 자극 증상, 방사통에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그런 신경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리가 시리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허리 디스크에서는 허리를 굽히면 굽힐수록 앞으로 굽힐수록 통증 자극이 더 심하게 되는데 이제 협착증에서는 허리를 굽히면 좀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걸어서 이제 병원에 어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좀 허리를 굽힌 상태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네. 내원을 했을 때 하지 직권상 검사라는 걸 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 보면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각도를 딱 넘어서면은 뭐 요통이라든지 방사통, 견인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은 그런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증상으로서 전형적인 증상, 척추관 협착증은 간헐적 파행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협착증이 생기기 전에는 뭐 500m, 1km, 2km 걷는데 아무 무리 없이 걸으셨던 분들이 협착증을 이제 앓게 되시면서부터는 100m, 심지어는 50m만 걸어도 시리고 저려서 쉬어야 된다. 쉬면 괜찮아져서 또 걷는데 또 50m밖에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증상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보면 이제 허리 이게 딱 구부리고 걷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척추관 협착증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중년의 환자들 보면 이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년층 환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디스크도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협착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큰 환자분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비교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적절한 치료법과 예후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수술 치료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들은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진통 소염제, 뭐는 약물 치료부터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그리고 시술부터 수술까지 다양한 단계별로 여러 수술 방법, 치료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 주사도 뭐 다 모두 똑같은 주사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주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여러 많은 치료들 중에서는 이제 환자분의 증상과 디스크 그리고 협착의 정도를 보고 어떤 치료를 시작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되겠지만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무리한 운동이나 심한 활동을 피하고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때는 주사 치료를 함께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거나 압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에 대한 자극으로 그 증상을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하는 것도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이 비수술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제외한 크게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 하면 어르신들이 표현할 때 이제 뭐 꼬리뼈 주사 맞았다고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꼬리뼈 주변이나 그 해당 신경이 위치하는 부위에 바늘을 자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염증화된 곳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을 해서 그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여서 신경 자극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1, 2주 보통 몇 주에 한 번씩 해서 한 2회에서 5회 정도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신경 성형술은 신경을 성형한다, 이게 얼굴을 성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은
신경이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받아서 유착되어 있는 곳을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그 유착되어 있는 부위를 조금 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경의 압박이 풀리면서 신경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방법으로는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 뭐 풍선 확장술, 그다음 디스크 수액 감압술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말씀하시는 그 유착, 뭐 아까 신경 성형술이 뭐 성형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착박리 신경 뭐 성형술 요거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유착박리 성형술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디스크가 자극을 줘서 신경 주변의 염증화 이후에는 이제 유착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박리를 시켜서 신경의 재기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한 가지는 일단 얇은 관을 그 신경 아픈 부위까지 신경이 안 좋은 부위까지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부위에 여러 고삼투압의 약물을 이용해서 유착 물질들을 제거, 좀 흡수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화학적인 유착 박리술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내경이 큰 카테터를 넣어서 이 카테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꼬리뼈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까지 진입을 시킨 다음에 그 부위에서 이제 의료진이 직접 핸들링을 통해서 이 카테터를 움직여서 그 유착돼 있는 주위 조직을 이제 좀 박리, 좀 이제 뜯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어내면서 신경이 압박돼 있는 것을 좀 가라앉혀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술들은 뭐 다음에 나오는 디스크 수액 감압술이나 풍선 확장술이나 모두 부분 마취나 어떤 수면 마취로 모두 가능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박리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뜯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편안하게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고 그 치료에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수술이 너무 무섭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효과적인 그런 시술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풍선 확장술은 이제 보통 디스크가 자극을 주는 부위가 척수 중앙보다는 이제 외측으로 빠져나갔어요. 척추신경이 외측에 빠져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풍선이 내재되어 있는 관을 똑같이 꼬리뼈를 통해서 진입을 시켜서 해당 신경 부위까지 올린 다음에 일정 시간 풍선을 이제 확장을 시켜줍니다. 풍선을 확장해서 그 신경이 좁아져 있는 그 구간을 좀 넓혀줘서 신경이 좀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태 이제 우리가 유착박리 신경술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풍선을 위한 풍선 확장술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요거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도 있다 그래요. 고주파를 이용한 수액 감압술가 또 요즘은 그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그 내시경을 통한 시술 방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요 두 가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네. 예, 앞서서 그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디스크에 의한 신경이 자극받는 곳을 목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스크 수액 감압술은 신경 쪽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터져 나온 팽윤돼 있는 그런 디스크 손상 조직 쪽으로 관을 거치를 시킵니다. 고주파 기능이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관을 그 디스크가 터진 부위 쪽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고주파 열을 가해서 그 응고작용을 통해서 디스크를 감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고주파 열을 통해서 디스크를 또 감압시킬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척추관엽 청증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척추 질환과 보존 치료에서 우리가 꼭 뭐 수술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수술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마비가 왔을 때입니다. 네. 다리 쪽으로 감각이 떨어져서 꼬집어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발목이나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력이 없어서 걷기 힘든 증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대변이나 소변 보는 게 힘들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꼭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비가 없이 통증만 가장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앞서 말한 보존적 치료들을 충분히 한 4주에서 6주 이상 시행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고, 이제 그 환자마다 이제 MRI를 통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정도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할지 보존적 치료를 더 끌어가 볼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뭐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또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할 그쵸, 것 맞아요.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수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수술적인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제거를 해서 그 압박을 해소를 해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크게 본다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나사못을 그 고정을 하게 되는 유압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거고, 나사못을 고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여부는 이제 디스크의 위치, 협착증의 정도, 그리고 압박을 풀어줘야 될 구조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척추 유압술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다거나 정도가 심한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압박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유압술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압술은 척추마디를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디스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접 분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압력을 풀어주고 그리고 압박을 풀어주고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감압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감압술과 디스크 제거술은 그 신경을 압박하는 이제 비유된 그 황색 인대나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제거와 감압술만을 시행했을 때는 유압술과 달리 그 수술한 부위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제 그 부위가 추후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수술 범위를 줄이고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은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돼서 그 정밀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유압술과 감압술이라는 게 이제 결국 시행하는 술기가 되겠고, 이제 그거를 미세현미경을 보고 하느냐,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느냐라는 이제 방법적인 차이도 있게 되는데요. 네. 이제 결국 완전히 이제 환자분 뒤에 있는 기립근과 근육들을 절개를 최소화하고 주변 구조물들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그 보존한다는 의미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네. 그 뒤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그 도와줄 수 있는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수술의 이 종류, 유합술과 그다음에 감압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치료 후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치료는 일순간이지만은 그 후에 관리는 평생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경우에 재발률은 한 10명에서 한두 명 정도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치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게 세 가지. 일단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자세 교정, 그다음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해서 네네. 이게 좀 배가 많이 나오고 막 이랬더니 허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특히 피해야 할 자세라든지 조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세에서는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시간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어떤 자세를 취했다는 것도 피해야 되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생활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이제 똑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한번 청소년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똑바로 앉아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똑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죠. 바로 그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자세를 취한다고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몇 년에서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너무 엉성한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똑바른 자세를 하면은 근육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더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세 교정을 좀 하셔야 될 경우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무릎을 굽히면서 조심스럽게 드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몸에 그 물건을 가장 가까이 해서 드는 방법이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가장 적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이나 마지막 자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허리를 이제 무릎을 굽히는 건 좋지만은 이 물건을 우리 몸에서 멀리 들게 되는 경우가 가장 디스크 하중이 많이 걸리는 자세입니다. 오히려 무릎을 굽히지 않아도 허리를 어느 정도 굽힌 상태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이제 물건 드는 게 가장 좋지만 최대한 무릎을 굽혀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몸에 가까이에서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자세들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역도할 때 인상과 용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벨을 들 때 인상과 용상의 어떤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만큼 힘을 받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 자세, 그다음에 체중 관리, 그다음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운동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아까 무조건 좋은 운동, 안 좋은 운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허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 원장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거의 앞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맥락이 통해지는데요. 네네. 척추의 하중이 걸리는 운동들은 초기에는 다 좋지 않습니다. 뭐 웨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금물이고요. 그래요? 오히려 네. 수영장에서 아쿠아 체조 같은 이제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는 그런 운동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을 모든 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한 자세를 오래 취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준비 운동이나 체조, 뭐 스트레칭 등을 충분히 하시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같이 겸하셔서 네. 이제 체중이 부하가 좀 더 적게 걸리게 그렇게 해서 먼저 몸에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력, 웨이트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네. 좀 개인적인 질문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 느낀 게 있거든요. 보통 저희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목 디스크가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저 사진을 보니까 제가 100% 이해한 게 거리가 멀면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환자를 볼 때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보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걸 좀 세우는데 고개가 이렇게 꺾여신 분들은 목이 이제 목 아프시고. 디스크가 오신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 100%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것도 네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자, 목 디스크하고 두 분 다 물어보겠습니다. 목 디스크하고 우리 허리 디스크하고 어떤 게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까? 먼저 최 원장님. 예, 네. 이제 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목 디스크가 조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척수는 이제 뇌에서부터 내려와서 요추 일반까지 척수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경추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척수가 있게 되고 이제 실은 요추 같은 경우는 척수가 아니라 그 마미총이라고 하는 그 신경 다발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위험성을 놓고 봤을 때는 실은 경추가 더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이제 우리 보통 신경차단술 같은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거에는 그 반대로 경추 환자분들의 신경차단술이 반응이 좀 더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뭐 최 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네. 효과는 그렇지만 이제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게 어떤 자극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경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 쪽에 통증 의사로서 시술할 때는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허리 쪽은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용이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고 치료 효과는 뭐 말씀하신 거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사실 경추 디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증 클리닉 마음이 의사들은 무거워지네요. 이제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는
허리 쪽보다는 더 이렇게 수술을 권유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했을 때 아까 척추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 모든 의견들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고 또 부작용이 생기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점은 좀 더 조심해서 말씀하시면 경추가 더 무서운 거네요, 그러면. 네. 역시 뇌랑 가까우나 그런 거 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 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과거 뭐 질환이나 어떤 체중, 생활 습관, 자세 모든 것들이 다 망라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열고 나면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그 통증이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왜 나만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이제 의욕 상실, 뭐 우울감,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런 우울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이제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려 하고 운동도 안 하려고 사람도 안 만나고 행동도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기초 대사량을 저하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체중도 불게 됩니다. 네. 그럼 체중이 불게 되면은 다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디스크 하중이 더 걸리게 되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한 고리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통증 의사들은 이런 환자분들이 우울감이나 뭐 의욕 상실을 느끼게 되면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점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의료진들과 좀 자세한 면담,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대처법을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 원장님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실은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네. 예, 환자분들 느낄 때마다 어떤 통증을 느끼는지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이게 통증을 그냥 적극 그냥 그대로 참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그 병원에서 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 나가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하시면은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 주시는 두 분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척추가 건강해야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척추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척추 때문에 좀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진행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